이어서 중국 주식시장 코멘트 발표해 주세요. 지난주 상하이 종합지수가 5.8% 급등했습니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의 불마켓시의 진입,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스타일 전환 여부 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해당 이슈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지난주 주식시장 거래대금, 신용거래잔액, 외국인 매수세가 모두 급증했습니다. 특히 창업함과 장외시장인 신산판 개혁에 따른 IB 업무 증가, 중국 증권사 합병 등 언론 보도에 증권주가 주간 기준으로 17.8% 급등했습니다. 은행, 보험 등 금융주, 석탄, 비철, 금속 등 가치주가 낮은 배류에이션으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2015년 주식시장 버블 붕괴의 아픔으로 정부는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 기조는 여전합니다. 긴 흐름에서 중국 주식시장을 보면 스타일 전환에는 해당 업종에 확실한 실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주기에는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투자 증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재고 등의 신흥산업 관련 기업의 실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7월 글로벌 월보에서 중국 증권주와 경기 소비재 업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개인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중국 주식시장의 단기 오버슈팅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불마켓시의 진입이나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스타일 전환을 논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업한 상장 규제 완화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창업한이 어떤 건지 더 간단히 설명하시고. 네, 이게 제가 나눠드리던 자료를 2페이지 그림 4번 보시면 창업한이랑 신산판 관련 개혁 조칙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잘 아시는 차이넥스 이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IPO 등록제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달에科创판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관련 기업들, 그 제야 바이오 관련 이런 신성장 산업이 속한 기업들이 좀 빠르게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편한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중국 상장하려면 한 2년에서 3년의 IPO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이런 신성장 산업 기업이 사실 자금 조달 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IPO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행되는 창업한 IPO 등록제는科创판랑 다르게 1년 시행 1년 안에는 적자 기업이 상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업한 관련 거래 제도도 상하하 간 제한폭을 원래 10%인데 20%로 확대되고 신용거래 조건도 좀 완화되는 이런 완화적인 조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해 주세요. 예, 저희 MM자료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 고용지표가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5월달은 서프라이즈 날 때 미국 10년 금리가 0.90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위험자산 선호가 극심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 금리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오른쪽 MM 차트 봐주시면 되게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4월달에 오히려 실업률이 10% 급등했을 때 오히려 미국 개인 소득이요 2조 달러 가량 급등을 해버립니다.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5월달에 오히려 실업률이 하락할 때는 개인 소득이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왼쪽 차트 봐주시면 지금 미국의 고용 회복이 대부분 레저와 도소매 쪽에서 나오는데 레저랑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원래 급여보다 훨씬 많습니다. 레저 같은 경우에는 놀 때가 일할 때보다 한 150만 원씩 더 받아요, 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복직하는 게 개인 소득을 줄이고 있고요. 6월달 실업률 감안하면 심플하게 거의 1조 달러 가까이도 개인 소득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프라이즈 났는데도 금리 하락해서 마감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월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표보다는 보조금이 더 중요하다. 예전에 실업률 보는 거는 미국 애들이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지 여력을 확인하려고 봤는데 지금은 실업률 갖고 그거 못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 여부가 중요하고요. 지금 오늘부터 미국 의회가 휴회에 들어갔고 이번 주 다음 주 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들어오는데요. 하반월에 논의될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케어스 액트보다 적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안전한 선호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미국 금리의 박스권 등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 정도에 추경이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원안보다 2천억 순감됐고요.
거기다가 추경 35조 중에 4분의 3, 75%를 3분기 내에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공격적인 지출에 앞서서 최근에 국채 발행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 좀 우려된다라는 말이 홍남기 부총리가 있었죠. 6월 3일 날에 한국은행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언급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고요. 이제 다시 한번 공을 한국은행에 돌렸고 다음 주에 금통이 있는데요. 금통의 전후로 추가 단순 매입 7월 1일 이후에 추가 단순 매입 다시 한번 나올 거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버린 위클리. 네, 글로벌 채권 시장은 지금 호재와 악재가 계속 힘겨루게 하면서 계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호재는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 실업률이 이제 13.3에서 11.1% 이제 급락한 거, 이제 많이 하락한 거. 근데 악재는 지난주 홍콩 보안법 발효되고 이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폐지했는데 시장은 아직 크게 흔들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홍콩이 페그제인데요. 달러 페그제인데 미국보다 그 기준금리를 미국 기준금리 하단에 플러스 50bp를 더 주기로 한 그래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여전히 그 홍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환율의 하단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거냐 아마 그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겠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이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겠고요. 또 다른 악재는 이제 생각되는 이제 악재는 이제 민주당이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 바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그 호재와 약재가 계속 힘겨루게 하면서 글로벌 채권은 보합세 뭐 어떤 거는 강보합 어떤 건 약보합 정도로 계속 보합세를 지속할 거로 보이고요. 신흥국은 이런 가운데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등등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금리 환율 주식도 모두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온스당 1,700달러 정도 수준에서의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하면서 1,800달러를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 가격도 최근 3개월 동안 25% 정도 일단 상승을 하면서 온스당 18달러 정도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도약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 아니면 위험자산의 변동성 등을 감안을 했을 때 향후에도 금이라든가 아니면 은 가격의 우호적인 그런 투자 환경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기금속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12개월 금 가격과 은 가격에 대한 목표치로는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온스당 2,000달러와 온스당 21달러 그리고 은 가격은 장기적으로 28달러까지 좀 보고 있는데요. 금 가격, 은 가격의 우호적인 투자 환경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6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이 그런 미국 경제 불확실성을 지적을 하면서 일단 수용적 통화 정책의 필요성 자체를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포워드 가이던스라든가 아니면 YCC라고 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을 통해서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좀 강조를 했고요. 이런 부분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한 금 가격, 은 가격의 강세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저희는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YCC로 갔을 경우에는 페이지 4페이지의 그림 6번과 7번을 봐주시면 미국이 과거 YCC를 사용을 했던 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2년에서 1951년까지 사용을 한 바 있는데 결국 명목금리의 상방 경직성을 강화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을 계속 좀 자극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실질금리의 하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던 것을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실질금리의 하방 압력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반영한 것이고 결국 실질금리가 하방 압력이 높아질 때는 금뿐만 아니라 골드 실버 레이쇼의 하락에 기인한 은 가격의 아웃퍼폼도 나타났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전자산으로서도 금과 은 가격의 그런 강세 매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안전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라고 볼 때 미국 S&P 500 주가 지수의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 공포 지수를 보게 되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빅스 지수는 여전히 20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주식시장 전망 감안해서 올해 하반기 그런 빅스를 좀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20 이상에 머무르는 이 빅스 지수 자체는 안전자산의 보유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과 은에 대한 투자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귀금속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나 산업금속도 좀 반등하던데 그것도 좀 네, 뭐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 좀 중립으로 보고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좀 최근에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섹터가 산업금속과 농산물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FX 쪽에서도 3분기까지는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의 부담 자체가 좀 완화가 되고 뭐 달러 지수도 한 97 아니면 96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오히려 이런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요 자체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의존도가 높은 섹터에서 좀 강세가 좀 나타났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향후에 어떨 거냐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좀 전에 저희 박인금 연구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갈등도 사실상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면 이 산업금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해 왔지만 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중남미 쪽에서의 그런 광산 공급 차질도 사실상 반영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좀 오버슈팅된 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4분기 저희 달러 강세 전망을 좀 반영을 해서 사실상 보자면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역시 미국의 파종 자체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지금 농산물들의 그런 작황 우수 등급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작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 그런 수확량 전망에서는 여전히 좀 풍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농산물 가격 자체가 뭐 상반기 동안 마이너스 한 15%의 수익률을 낸 이후에 일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단기 달러 약세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달러 자체가 추가적인 약세가 좀 제한되는 경우에서는 농산물 시장의 추가적인 강세도 아직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표해 주세요.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디아라는 IT 조사 업체가 있는데요. 예전 이름이 IHS가 이름을 바꾼 거고요. 회사가 그 화합물이랑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를 2020년에 8.5억 달러에서 2029년에 5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라는 거에 실리콘 대신에 실리콘 카바이드랑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이제 와이드 밴드갭 소재를 쓴 반도체를 뜻하는 거고요. 실리콘 반도체 대비해서 그 저항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한 10배 정도까지 크기 때문에 최근에 5G 기지국이라든지 뭐 산업 설비, 전기차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 제품은 간 트랜지스터를 쓴 어댑터인데요. 최근에 스마트폰이랑 노트북 PC의 충전용 어댑터로 쓰고 있고 이제 시중에서 이제 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존 어댑터 대비해서 이 반도체를 써서 어댑터를 만들면 사이즈가 거의 5분의 1 정도로 작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뭐 수요가 거의 뭐 폭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 조사 업체 요리라는 회사가 추정한 거는 그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시장이 2024년까지 연평균 29% 성장해서 거의 10배 이상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커지는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크리랑 그롬 그리고 ST 마이크로 그리고 비코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크리 같은 회사가 2024년까지 그 자기네들이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만들고 있는데 캐파를 한 30배 가까이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간 트랜지스터 사업 부분 지원에는 10억 달러 투자하기로 얘기를 했고 실리콘 카바이드 칩셋 제조하는 ST 마이크로는 2019년에 매출액이 2억 달러였는데 2025년까지 10억 달러까지 매출을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 트랜지스터 만들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가 MOCVD인데 이거는 미국의 이제 비코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NC소프트 발표해 주세요. 네, NC소프트 저희 게임 업종 탑픽 여전히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100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멘텀 여전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작 사이클이 이제 짧아졌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이제 리니지 2M 출시한 이후에
불소 2가 이제 올해 연말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내년도에 아이온 2, 그다음에 프로젝트 TL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요. 3페이지 보시면 그림 1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2015년 이전에 16년 이전에 이때 이제 모바일이 없었던 시절에 2천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다가 모바일이 나온 2017년 이후에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2020년, 21년에서 계단식으로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일 거라고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신작들 영향들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밸류에이션들을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뭐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5페이지 그림 6번이랑 7번 보시면 신작이 나오는 시즌에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뭐 당연히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텐데요. 저희 이제 그 12개월 포워드 숫자를 봐도 여전히 저희는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아직 20배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 뭐 신작 많이 봤던 시기에는 30배까지도 갔던 시즌을 감안을 하면 저희는 여전히 밸류에이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림 7번 보시면은 글로벌 피어들이랑 비교를 해놨습니다. 지금 뭐 경쟁업체인 넷마블도 있고 미국의 이제 EA 블리자드, 중국의 네디즈 이런 애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여전히 내년 밸류에이션은 싸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지만 올해 하반기까지는 모멘텀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저희는 더 세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2분기 실적이 약간 이제 조정의 빌미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이 소폭 슬로우한데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지금 리니지 M이 3주년 업데이트하고 리니지 2M이 이제 이번 주부터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6월 달에 조금 매출이 슬로우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YG앱이라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11페이지 그림 12번 보시면 4월 달에 이제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리니지 2M이 뭐 불매운동 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좀 급감했던 것들이 2분기 실적이 일부 반영이 되지만 이후에 보면은 다시 올라가서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일 거고 지금 말씀드린 7월, 8월에 업데이트 지금 대규모 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공성전도 8월 달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고려아연 변종만 위원입니다. 네, 고려아연 그 프리뷰인데요. 일단 그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좀 봐주시면 그 영업이익이 그 작년에 8,053억이었는데 올해 7,372억으로 8.5% 낮췄습니다. 기존 추정치는 8,193억이었고요. 10% 정도 낮췄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익 추정치를 좀 낮췄지만 지난해 대비 소재업종 내에서는 이렇게 10% 이내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그건 지난해 너무 안 나왔었던 실적이었고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 뭐 실적이 뭐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이익이 유상이 된다라는 걸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 연결 기준 1,841억, 그래서 전년 대비 24% 정도 떨어질 것 같고 컨센도 한 15% 정도 하회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별도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한 22% 정도 영업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2분기 때 판매 가격이 아연, 연, 은 각각 뭐 14%, 12%, 12% 떨어졌기 때문에 이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점은 뭐가 있냐면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쪽의 상황은 안 좋았지만 글로벌 아연 1위 재련 기업으로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이런 금속 가격의 하락, 그 다음에 최근에 급락했던 TC 가격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EPS를 한 10% 정도 또 낮췄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기존 55만 원에서 49만 5천 원으로 낮춰놨고요. 그렇지만 목표 주가 역시 PBR 1.3배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직전 5년 평균 PBR이 1.5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목표 주가 PBR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앞서서 황병진 연구원이 그 은가격, 금가격 강세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조에서 생각해 보면 고려아연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가격, 은가격의 상승세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더라도 2, 3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해동박 사업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규모가 애초에 계획했던 공장 부지보다는 5배 큰 공장 부지를 구매를 했어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재련소지만 부산물이라든가 기존에 확보했던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 소재 기업, 특히 성장성이 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해 동박 사업은 뭐 가시적인 숫자를 보려면 얼마 정도 더 기다려야 될까요? 그건 2022년 10월에 이제 13,000톤 생산 체계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그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주가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때 저희 회사도 뭐 NDR 같이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13,000톤은 이제 시작인 거고 계속해서 증설을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 이후로 되면은 분명히 주가나 그다음에 산업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KC 황유식 위원입니다. 네, SKC 목표 주가를 65,000원에서 75,000원으로 15% 상향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동박 사업의 적용 멀티플을 좀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박이나 반도체 소재 사업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투자에겐 바이, 그리고 또 업종 내 탑픽 유지를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한 472억 원 추정이 되고요. 2분기에 화학과 필름 쪽 출하량 감소가 사실 상당할 걸로 예상을 기존엔 했지만 그렇게 출하량 감소가 거의 뭐 별로 이렇게 보이진 않은 상황이라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양호했다. 그게 이제 주 요인이었고요. 그래서 화학 쪽에서는 이제 수익성은 이제 정분기랑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멸되면서 좀 증가하겠고요. 필름 쪽은 소폭 뭐 감소는 좀 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시장 재고량 증가했기 때문에 수익 개선이 좀 미약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박 사업 쪽에서 실적이 좀 올라가는 단계가 앞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1분기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있었고, 그리고 파업이 1월 달에 있어서 그런 이제 비용 측면에서 좀 불리했는데 사업이 2분기에 정상화되면서 영업이익은 다시 좀 올라가는 구조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2만 톤 체제로 3라인까지 상업 가동을 하고 있고요. 4라인은 1분기 완공하고 지금 그 시험 가동 이제 제품 인증 작업 중입니다. 뭐 현재 10,000톤 설비고요. 그래서 2.2만 톤에서 3.2만 톤으로 한 50%가량 늘어나는 설비입니다.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출하가 좀 예정이기 때문에 2, 3, 4분기 단계적으로 동박 사업 실적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이 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동박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지난달에 넥실리스가 6라인 투자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 5만 톤까지 22년까지 이 그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는 상황이고요. 국내에는 추가 증설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후에 어떤 수요 증가를 위해서는 이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경쟁사의 해외 증설 발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셀 전방 기업들의 이제 해외 투자 증설 발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동사도 해외 증설 발표를 머지않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거점으로는 이제 폴란드나 미국, 이제 아시아가 이제 대상이 좀 되겠고요. 이게 이제 국내 증설과는 좀 다른 것이 일단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설비 증설이 그 지역이 좀 될 예정이고요. 규모가 국내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주요 성장성이 이제 해외 투자에 있기 때문에 투자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주가 투자 모멘텀이고요. 그 투자 발표를 할 시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동박 설비가 좀 가시화되고 로드맵을 동시에 좀 발표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경쟁사 대비 투자 규모에 있어서 좀 압도하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전방 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춰 보면은 투자를 더 이상 좀 늦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투자 발표가 하반기 중에는 좀 나와야 되고 중요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LG 생활건강 발표해 주세요. 네, LG생활건강 투자기업 바이 목표 주가 170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 전반적으로 코로나 타격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 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보면 코로나 영향이 지금 온기로 반영되면서 1분기와 달리 면세 쪽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현지는 회복세에 들어서며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요. 생활용품은 이제 1분기 때 위생용품 수요가 워낙 좋았는데 1분기 반짝할 거라 봤는데 2분기 때도 지금 수요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음료 부분도 경쟁사 대비 이제 B2B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음료 부분도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도 뭐 영향은 있으나 그렇게 그 코로나19에도 지금 선방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백화점 발표해 주세요. 네, 현대백화점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 5,300억 원, 영업이익 376억 원으로 시장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 전망합니다. 백화점의 경우에는 명품과 가전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 중이고 이러한 흐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출점 모멘텀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11월에 남양주 아울렛 그리고 내년 초에 여의도 백화점까지 출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경우에는 6월 들어서 일매출이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엑스점의 완만한 매출 증가로 2분기 적자 축소될 전망입니다. 향후에 동대문점의 안정화와 인천공항의 외형 확대로 내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주가 2020년 PER 9배, 2021년 PER 6배에 불과한 절대 저평가 상황으로 매수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